자, 할까요? 예. 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게 이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이것은 저작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강탈해가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북원전건설 문건 의혹 사건, LH 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야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청만 안건만 벌써 5건이 됩니다만 그 단 한 건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 여당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 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각종 세금 폭탄법, 야당을 수사하는 야수처가 되어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고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 패싱, 국민 패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 원 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이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상위 2%의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당 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1, 2억씩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언제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을 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 하는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입니다.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M은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새로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김도읍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한전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상을 유보하였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정치적 고려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15일 산자부와 한전은 7월부터 월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하고 또 991만 가구가 대상인 취약계층 대상인데 정부가 취약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차 충전 요금에 적용하던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마지못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전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08조 8,24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32조 4,753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한전 자체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2024년이면
한전 부채가 159조 4,621억 원까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또 내년 이후 연료비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 비용, 배출권 비용 등의 증가로 이익이 줄어들어 2023년에는 4,609억 원, 2024년에는 1조 2,71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켄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전기 요금이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은 지난 3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1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지으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전공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언론을 통해 한전이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방안을 이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2%로 이렇게 당론이 확정이 됐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기재위에서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논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위가 코로나19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지금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깜깜이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납세자들은 결국은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본인이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세 당국은 세수가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위헌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 제59조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세 원칙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비례성, 투명성, 편의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이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2%라는 부과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것은 결국은 2대 98, 98대 2대로 이런 형태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안 일론 머스크 말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가상자산 투자에 또 어떻게 보면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 상장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검토를 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갔으니까 이미자 간사님하고 이만희 간사님 이렇게 넘어가시죠. 네, 한노희 간사 이미자인입니다.
지난 17일 목요일 국민의힘 한노 의원들은 포스코 산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안전조직 재정비, 안전인력 보강, 고용노동부 현장 감사, 노사정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안전조치 이행 약속과 불안전한 시설물,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로 앞으로 포스코가 국민기업답게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요즘 눈 뜨면 매일매일 산재 사고가 터져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더니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한 일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소재 이치한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나흘 동안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119 구조대장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례없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물류센터는 특성상 종이나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많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먼저 헌원 먼저 하실까요? 헌원 먼저. 네, 오늘은 박성중 과방위 간사께서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소재 이치한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나흘 동안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119 구조대장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현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례없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물류센터는 특성상 종이나 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많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먼저 하시죠. 헌원 먼저 하실까요? 헌원 먼저. 네, 오늘은 박성중 과방위 간사께서 서울시 당정협의회 참석으로 피치 못하게 불참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발언합니다. 미디어 특별공작위원회, 미디어 안기부나 다름없는 민주당 미디어 특위의 포털 협박 문제와 과방위 민주당 조승래 간사의 인격 모독 비하 발언 관련입니다. 첫째로 언론 미디어 공작이라는 유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특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맛대로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미디어 특별공작위원회, 이른바 미디어 특공이고 미디어 안기부라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발족한 미디어 특위가 최근 네이버, 카카오 포털 관계자를 불러 알고리즘 뉴스 추천을 폐지하라는 강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관계자들이 곤란하다는 답변에 특위 진행 중에 국회의원 앞에서 거부한다면 위압적인 고성과 협박이 난무했다는 전언입니다. 과거 남산에 불려갔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3위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스터디와 비공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미디어 특위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알고리즘 뉴스 추천을 폐지해서 포털을 통한 뉴스 접근 방식을 민주당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민주당은 미디어 혁신특위를 만들어 뉴스 배침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참여로 정부 공익광고 배분하는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 시민단체가 K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더구나 특위위원 구성도 가관입니다. 조국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검찰 장악, 검찰 해체의 선봉장이었던 김용민 의원과 김종민, 김남국 의원이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있고 더구나 카카오 들어오라며 포털에 외압을 가했던 윤영찬 의원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특위의 시나리오대로 언론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하며 언론 탄압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언론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때는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즐기다가 연전연패 부동산 정책, 설익은 탈원정 정책, 불공정과 위선의 조국 사태, 인국곡 사태, 부동산 내로남불 LH 사태 등 끝없는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로 비롯된 정부와 민주당 비판 기사가 넘치자 포털과 언론을 압박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갑질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통해 미디어를 장악하겠다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언론 미디어 공작, 미디어 특위도 즉각 해체하십시오. 둘째로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강사는 TBS 감사원 감사 청구 상정을 거부하고 사실상 여당 선거운동원 김어준을 비호하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동료 의원을 하이에나라고 비하하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접니다. TBS 감사 청구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TBS 예산 70% 이상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시 등의 TBS 광고 협찬 규모는 2015년 1억 300만 원에서 작년에 20억 4,900만 원으로 20배 폭증했다.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투코인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조승래 강사는 문투코인이란 말도 써 말 그대로 정쟁거리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문재인 호위무사, 김어준 호위무사입니까? 조승래 강사의 발언은 동료 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대한 인격모독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국회 윤리 제속감입니다. 조승래 간사는 즉시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과방위 간사직을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예,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7월부터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농업 이러한 52시간 근무제가 아무런 예외 없이 농업계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큰 혼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는 파종식이나 수확철 등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와 농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려지는 측면이고, 이러한 농번기에는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충해, 또 코로나로 인한 각종 인력난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으로 큰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종합처리장, 우리가 RPC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벼건조 저장시설, DSC라고 그러는데요. 비수학기에는 이러한 분야의 사업 현장에서는 주당 48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학기인 9월에서 12월 달에는 무려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별도의 기술자들을 아니면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단기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특히 단기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 숙련도 미숙으로 안전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계는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당시부터 이런 농업의 특수성과 자체적 해결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RPC 또 APC 등을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만은 정부는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괄적인 적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과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줄 보완책과 함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현장이 따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정을 촉구합니다. 박원순 간사님.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진압 도중에 우리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또 비대면 쇼핑이 아주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센터가 굉장히 확대되고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 물류센터가 732곳입니다. 전국에 물류센터가 4,623곳이나 있고 2,000용인만 해도 1,534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1년에 1,400건 이상이 이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보통 이 가연성 포장재라든지 종이상자 등이 아주 가득 차 있고 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스프링쿨러 작동에도 위에만 효과가 있고 밑에는 효과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상 창고 위치상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곳, 또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제약되고 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형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라든지 용인 물류센터 화재라든지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었는데요. 정부가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수백 건을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현장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이 물류센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또 물류센터에 대한 하재 취약 부분을 감안해서 물류센터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하재 예방 기준이라든지 제도를 마련해서 물류센터 하재 예방 종합 대책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산세 관련 부분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기준 3배 이상, 술만도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 세 부담이 증가한 만큼 특례 기준을 12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을 계속 제안해 왔습니다. 12억 원 상향 시 전국 8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것을 고수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특례 기준을 12억으로 인상할 경우 종부세와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제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앞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세계 유례가 없는 상위 2%로 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일동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으로 조정하자는 여당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그동안에 종부세를 가지고 이걸 반대해 왔는데 이제 종부세를 거의 11억 상태 2% 올렸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런 의지가 민주당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산세 특례 기준 12억 원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공개로 말씀할 분들 계신가요? 예, 저기 우리 조명희 의원님. 네, 마이크가. 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현안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접종률이 30%에 달하고 있지만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미흡한 접종 체계와 사후 관리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접종 단계에서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하거나 백신 대신 식엽수를 투약하는 일도 있고 5접종 사례가 10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3분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5접종이 계속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접종을 무사히 마쳐도 부작용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도 미흡합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대구의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기도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에 책임지고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 심의 사례가 462건 중에서 사망자 포함한 딱 4건만이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전 세계 바이러스 변이 확산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국내에서도 영국발 델타 변이 감염이 155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내 백신 R&D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책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책정한 R&D 예산은 1,528억 원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R&D 예산 7,878억 중에 19%, 국가 전체 R&D 예산 27조 4천억 중에는 0.55%의 수준입니다.
백신 임상 시험 지원에 책정한 예산도 687억 원 뿐입니다. 미국이 민간 제약사에 15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0.57%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백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구매한 내역이 전무합니다. 최근에서야 임상 3상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선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그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 치료를 받는 국민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내 리플렛, 핸드크림, 아로마 향초 등을 나눠주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어문입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정부가 더 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정상일 텐데 정부가 너무 안이해 국민만 더 긴장하고 더 우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책과 백신 접종 체계 마련, 사후 관리까지 코로나19 행정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 발언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다름이 아닌데 요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표님께서 광폭 행보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주, 저저번 주, 2주 동안에 저희 의원회관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병 전 회장님하고 또 전 회장님 했던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잠깐 우리 당에서도 좀 공유를 하고 좀 관심사항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지금 71주년을 앞두고 이분들이 참전은 했지만은 아직 국가로부터의 마땅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회에 보면 16대 때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대한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었지만은 계속 회의가 되고 21대 때도 발의는 됐지만은 기재부에서는 유사단체의 어떤 공유를 했을 때 너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사단체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기준을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쟁에 자원을 했거나 징집이 됐거나 갔을 때는 14세부터 17세랐습니다. 엄밀히 따르면 소년 소녀병이 아니고 아동병이랐습니다. 그런데 유사단체라 하는 거는 성인이 돼서 군대 징집대가 가고 뭐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이지 유사단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단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예우를 바라고 있고 또 뭐 유일응제라든지 추모제라든지 추모비라든지 이런 게 이 소년 소녀병에 대해서는 유독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어디 찾아봐도. 이분들은 이런 거를 원하지 뭐 돈으로 경제적인 것을 내한테 보상해달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89입니다. 89살입니다. 거의 90입니다. 엄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노력도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 발언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원칙과 목표 없는 구애가 아닌 엄중한 현실 인식이 먼저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어제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에서도 미국 측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제재 완화는 요원할 것이고 대화의 목표와 방향 역시 북한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미일이 모여 오랜만에 머리를 맞댄 만큼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와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바라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 나서야 합니다. 그간 현실을 외면한 채 반짝 효과만 누린 이 정권의 각종 평화쇼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단 한 차례라도 꺾인 적이 있었습니까? 당장 어제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보란듯이 중국과 함께 양 주재국 대사가 상대 기관지에 기고까지 하면서 혈맹을 과시했습니다. 이런데도 통일부는 대북 지원 의지를 반복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법원의 6.25 전쟁 국군포로 배상 판결에도 북한 정부 재산과 언론사 재산은 별개라며 궤변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 71주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순국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자세로 일관하며 명확한 원칙과 목표 없는 무조건적인 구애로는
북한 비핵화 해결 불가는 물론 국제 신뢰를 잃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엄중해지고만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 민생보다 대선이었나?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부터 바꾸라. 103주째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매물 수급 격차마저 벌어지면서 2차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가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6억 이하 집이 씨가 마른 서울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려도 늦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마저 편가르기 깜깜이입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며 표 계산이 있었음을 실토했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본심은 민생보다 대선이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마저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효성 없는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고서는 할 일 다 했다고 부동산 민심을 들었다고 또 다시 내 맘대로 해석을 내놓을 셈입니까?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조세 법률주의를 해칠 우려까지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시행령에 위임하면 된다며 매년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늘 하는 일이기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민주당과 김 위원장의 안일함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정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부터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입니다.